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건 당신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뇌가 시킨 겁니까?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했나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무엇을 봤나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잠들기 직전에도 핸드폰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해서 한 행동일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인종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좋아요 하나에 심장이 뛰고 좋아요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 감정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물질입니다. 도파민. 이 물질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삶 전체를 설계하고 있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사람이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에 우리의 뇌는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파민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를 깨야 합니다.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도파민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물질, 행복 호르몬.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파민은 기대의 물질입니다. 1990년대 스웨덴의 신경과학자 볼프람 슐츠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에게 불빛 신호를 주고 그 다음 주스를 줬습니다. 처음에는 주스가 나올 때 도파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반복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도파민이 주스가 나올 때가 아니라 불빛이 켜질 때 먼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이 올 거라는 예측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즉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쾌락이 아니라 갈망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만약 도파민이 얻는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얻기 직전의 기대라면 우리를 진짜로 중독시키는 건 무엇일까요?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 직전의 순간일까요? 1950년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이상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 안에 비둘기를 넣고 지렛대를 하나 달았죠.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스키너는 여기서 조건을 조금 바꿔봅니다. 첫 번째 그룹의 비둘기는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왔습니다. 이걸 고정 강화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그룹의 비둘기는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나왔습니다. 어떨 때는 한 번을 눌러도 나오고 어떨 때는 10번을 눌러도 안 나오고 이걸 변동 강화라고 부릅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번 먹이가 나오는 비둘기는 먹이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지렛대를 누르기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먹이가 나오는 비둘기는 달랐습니다. 먹이가 안 나와도 계속 눌렀습니다. 심지어 먹이 공급을 완전히 끊어도 이 비둘기들은 지렛대를 누르기를 훨씬 오래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훨씬 강력하게 뇌를 사로잡는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라스베이거스의 슬롯머신의 설계의 원리입니다. 당길 때마다 무조건 돈이 나오는 슬롯머신은 아무도 중독시키지 못하죠. 가끔 혹은 아주 가끔 예측할 수 없이 터지는 슬롯머신이 사람을 몇 시간이고 자리에 붙잡아 둡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물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여다보는 그 물건은 혹시 누를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 지렛대와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을 슬롯머신이라고 하면은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면 과장이 아닙니다. 첫째, 당겨서 새로 고침하는 동작.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화면을 아래로 당기면 새로운 컨텐츠가 로딩됩니다. 이 동작을 처음 설계한 사람은 실제로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기는 동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길 때마다 무엇이 나올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영상일 수도 지루한 광고일 수도. 이게 바로 변동 강화입니다. 두 번째, 좋아요와 알림. 여러분이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가 몇 개 달릴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댓글이 언제 달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 속 지렛대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무한 스크롤. 원래 인터넷 페이지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스스로 멈출 기회가 생기죠. 그런데 무한 스크롤을 그 멈출 기회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콘텐츠가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뇌는 언제 멈춰야 할지 신호를 받지 못하죠. 여기서 스토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무한 스크롤을 발명한 사람은 디자이너 아자 라스킨입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자신이 만든 이 기능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 수천억의 시간을 빼앗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후회를 표했습니다. 만든 사람조차 이 정도로 강력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네 번째, 유튜브와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정확히는 여러분이 어떤 영상에서 스크롤을 멈추는지, 몇 초를 보는지, 다시 돌려보는지를 실시간으로 학습하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을 예측해서 보여줍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다음 영상을 클릭했을 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리즘이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잠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로 다음 순서로 이 시스템을 직접 설계했던 사람들이 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두려워하게 됐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도파민 중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2016년 구글 내부에서 일하던 한 디자인 윤리학자가 회사를 나옵니다. 이름은 트리스탄 해리스. 그는 원래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는 사람의 시선과 착각을 이용해서 트릭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구글에서 발견한 건 앱을 만드는 방식이 마술 트릭과 똑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인간 심리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붙잡아둔다고. 그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인간의 뇌를 해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할 때마다 자신은 슬롯머신을 당기고 있는 것 같다고.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채로 계속 확인하게 된다고.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게 내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리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당신 탓이 아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당신의 시간을 최대한 빼앗기 위해 매일 회의를 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기술 기업들이 관심을 얻기 위한 경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뇌가 내 가장 원초적인 부분까지 내려가는 경쟁. 더 자극적이고 더 본능적인 것을 건드릴수록 이기는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 이후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페이스북 초기 부사장이었던 자마스 팔리아 파이티도 자신이 만든 좋아요와 버튼과 공유 기능이 사회를 갉아먹는 도파민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만든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에서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경과학에서 관찰한 현상입니다. 첫째, 전두엽 기능의 약화입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판단, 계획,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죠. 그런데 짧고 강한 자극이 반복되면 이 전두엽이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고 대신 즉각적인 보상을 담당하는 회로가 더 활성화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깊이 생각하는 뇌보다 즉각 반응하는 뇌가 점점 더 힘이 세지는 겁니다. 둘째, 집중력의 저하입니다. 15초짜리 쇼폼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뇌는 그 리듬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30분짜리 강의나 두꺼운 책을 마주하면 뇌가 그 속도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이미 다른 속도에 적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만족 임계값의 상승. 처음에는 짧은 영상 하나로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같은 자극으로는 예전만큼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더 짧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것. 이걸 신경과학에서는 내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을 설명할 때 쓰던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과 SNS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뇌의 구조를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손상시킨다는 주장은 아직 과학적으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장기적인 인과관계는 계속 연구되고 있는 가설 단계입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과 만족감의 패턴이 변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가 더 강한 자극을 원하도록 조금씩 재설계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을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앤드루 후버만은 도파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소.
우리 뇌 안에는 쾌락과 고통이 같은 자리에서 시소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언가 즐거운 걸 하면 시소는 쾌락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시소가 쾌락 쪽으로 기울면 뇌는 반대쪽으로 끌어당겨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살짝 처지고 허탈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쇼폼 영상을 1시간 보고 났을 때 묘하게 허무하고 피곤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시소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기준선, 영어로는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우리 뇌에는 평소에 도파민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해서 소비하면 이 기준선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죠. 기준선이 낮아지면 평범한 일상, 산책, 대화, 독서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지루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반전은 여기서 나옵니다. 후보만은 말합니다. 쾌락을 먼저 얻고 그 대가로 고통을 치르는 것보다 고통을 먼저 겪고 그 뒤에 쾌락을 얻는 방식이 뇌에 훨씬 강한 도파민 패턴을 만든다고. 예를 들어 힘든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오는 개운함, 이건 시소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먼저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쾌락이 따라오는 방식. 이 방식은 기준선을 깎아먹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켜준다는 게 후보만이 제안하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 이론이 모든 걸 설명하는 완성된 정답은 아니겠죠. 도파민 시스템은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고 개인차도 큽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하죠. 즉각적이고 강한 자극일수록 그 이후의 공허함도 크다는 것.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절반 이상을 지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유행하는 도파민 단식이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2500년 전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내놓았던 답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시죠. 지금부터 몇 가지 항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세어보기 바랍니다. 하나, 핸드폰을 손에 쥐지 않으면 불안하다. 둘,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앱을 켠다. 셋, 할 일이 있는데도 자꾸 SNS부터 확인하게 된다. 넷, 영상을 보다가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다섯, 책이나 긴 영상을 보면 자꾸 다른 걸 확인하고 싶어진다. 여섯, 알림이 울리지 않아도 확인 안 한 게 있는지 습관적으로 켜본다. 일곱, 심심함을 견디기 힘들어서 바로 핸드폰을 켠다.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이건 공식적인 진단 도구는 아닙니다. 의학적인 진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야 하죠. 하지만 이 항목 중 3-4가지 이상의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유행하는 트렌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도파민 단식. 역설적이게도 도파민을 자극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바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 SNS 그리고 음식과 대화까지 끊고 지내는 방식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는 것부터 주말 하루 전체를 디지털 기기 없이 보내는 것까지.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자체를 며칠 굶는다고 몸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 단식이라는 용어는 엄밀한 신경과학 용어라기보다는 자극적인 행동을 일정 기간 의도적으로 줄여서 뇌의 민감도를 회복시키려는 습관 교정에 가깝습니다. 즉 이름은 단식이지만 실제로 자극 다이어트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이름조차 몰랐던 시대에도 인간은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괴롭고 원하는 것을 가지면 잠깐 만족하지만 그 만족은 금방 사라지고 새로운 결핍이 온다. 그는 이것을 욕망의 악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설명을 지금 우리가 배운 도파민 이야기에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기대할 때 도파민이 터지고 얻는 순간 만족은 짧고 곧바로 다음 결핍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철학으로 설명한 것을 오늘날 신경과학이 물질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풀어냅니다.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무욕은 욕망을 완전히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자극에 반응하는 즉각적인 습관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 알림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패턴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한편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루스는 조금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에피쿠루스는 쾌락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쾌락을 인생의 목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가 말한 쾌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에피쿠루스가 강조한 건 소박한 쾌락이었습니다. 빵과 물, 좋은 친구와의 대화, 고요한 정원에서의 시간. 그는 지나치게 강렬한 쾌락은 오히려 더 큰 결핍과 불안을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명의 철학자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결론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강렬하고 즉각적인 자극은 결국 더 큰 공허함을 남긴다는 것.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부처 그리고 에피쿠루스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스마트폰을 손에 쥔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를 다시 불러올 시간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많은 행동이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무리해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이 인정 욕구는 도파민 시스템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좋아요를 받을 거라는 기대 그 자체가 도파민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의 개수는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 속 먹이와 똑같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지죠. 즉 SNS는 인정 욕구라는 인간의 오래된 본능과 변동 강화라는 가장 강력한 중독 설계를 하나로 합쳐놓은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SNS 중독을 단순히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류가 수만 년간 진화시켜온 사회적 인정 욕구가 최신 기술의 변동 강화 설계와 결합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즉 여러분이 SNS를 끊기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누가 이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인정 욕구를 지금 이용하는 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도파민 자체를 없애야 할까요?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도파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파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얻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처음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뒤에 자연스러운 도파민과 엔돌핀이 따라오죠. 이건 후범환이 말한 시소의 건강한 방향, 고통이 먼저, 쾌락이 나중에 오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창작 활동입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일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바로 좋아요가 눌리지 않고 즉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적인 패턴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셋째, 몰입입니다. 심리학자 직센트 미아이가 말한 몰입, 영어로 플로우 상태는 하나의 활동에 깊이 빠져들어 시간 감각조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은 짧고 강렬한 자극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도파민을 서서히 그리고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넷째, 자연입니다. 숲, 바다, 산책. 여러 연구에서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도파민 시스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자극과 달리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느림이 지친 도파민 시스템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모두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딘 뒤에야 진짜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스마트폰 대신에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내일의 여러분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당신의 선택인지 뇌가 시킨 것인지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뇌 속에는 기대할 때마다 반응하는 도파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에서 증명된 변동 강화 원리에 따라 스마트폰과 SNS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되고 자극받고 있습니다. 만든 사람들조차 이 힘을 두려워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아는 것과 도파민에 끌려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악순환을 받고 불교는 무욕을 통해 그 순환에서 벗어나는 법을 말했고 에피쿠루스는 소박한 쾌락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방법은 서로 달라도 방향은 같았습니다. 내 안의 갈망을 알아차리고 그 갈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그 갈망을 선택하는 것. 뇌가 시키는 삶은 알림이 울릴 때마다 반응하는 삶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은 알림이 울려도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스스로 판단하는 삶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순간만이라도 손이 자동으로 핸드폰을 향할 때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뇌가 시켜서 하는 걸까? 다음 시간에는 이 도파민 시스템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향해 너무 달렸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무너지는지, 번아웃, 왜 열심히 일할수록 무너지는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더 많은 철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